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1학년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임상적 지식과 술기를 한 차원 더 높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제2장 응급구조사의 연구와 윤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시면 직관을 넘어 근거로, 처치를 넘어 윤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처치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응급구조사, 프로페셔널한 의료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급의료 활동이 단순히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딜레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윤리적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긴 강의를 통해 현장의 데이터를 표준으로 만들고 윤리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연구 방법론에 앞서 도대체 왜 현장에서 뛰는 응급구조사가 연구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크게 3개의 기둥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는 지역 불균형 해소입니다. 도심 지역은 구급차가 7분 이내에 도착하지만 농촌 지역은 15분 이상이 걸리는 등 인프라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줄이고 적절한 자원 분배 전략을 세우려면 현장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치료 제공입니다. 소아와 성인은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 깊이나 방법이 다릅니다. 이처럼 연령, 성별, 기저질환에 최적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변수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신기술 도입 및 검증입니다. 예를 들어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를 적용했더니 자발순환 회복률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그 효과를 증명해야만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표준 지침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기둥은 병원 전 응급처치 가이드라인을 떠받치는 핵심입니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가 바로 여러분 응급구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야만 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진짜 가이드라인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직관을 어떻게 과학적 언어, 즉 통계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기초 통계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중심값을 의미하는 평균, 그리고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데이터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설과 변수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가설, 예를 들어 가슴 압박 속도는 자발순환 회복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진짜 주장이 바로 대립가설이고 반대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부정하는 가설이 귀무가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연구를 통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이 되는 변수, 즉 우리가 조작하는 가슴 압박 속도 같은 것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결과값인 자발순환 회복률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p-value가 0.05 이하라면 이 결과가 우연이 아닐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뜻으로 이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개념은 완벽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연구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분석 도구, 즉 연구의 큰 틀입니다. 연구는 크게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점 역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화면 왼쪽의 정량적 연구는 말 그대로 양, 수치화된 객관적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목적은 현상을 일반화하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죠. 대규모 설문조사나 실험, 통계 분석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 응답 시간과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처럼 방대한 숫자가 필요한 연구입니다. 반면 화면 오른쪽의 정성적 연구는 숫자가 아닌 비수치 데이터, 즉 사람의 감정, 경험, 언어를 다룹니다. 복잡한 현상의 이면과 맥락을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층 인터뷰나 행동 관찰, 사례 연구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과 소진에 관한
심층 분석 같은 연구는 단순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장의 고충을 파악해야 하므로 정성적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구의 목적이 숫자를 통한 일반화인지 텍스트를 통한 심층적 이해인지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이미는 의학적 근거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EMS 연구 설계는 근거 수준에 따라 4단계 스펙트럼으로 나뉩니다. 레벨 1은 기술 연구입니다. 관찰을 중심으로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그대로 요약 기록하는 겁니다. 독사 교상 후 회복된 환자 1명을 다루는 증례 보고나 심정지 환자 50명의 사례를 모아 패턴을 보는 증례군 연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레벨 2는 분석 연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교군이 설정됩니다. 과거 데이터로 환자군과 건강한 대조군을 비교하는 환자 대조군 연구, 특정 집단을 미래로 추적하거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레벨 3는 실험 연구입니다. 연구자가 직접 독립 변수를 조작합니다. 환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위약 플라세보군으로 나누는 무작위 대조군 시험 RCT가 대표적이며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최고 수준인 레벨 4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에피네프린 투여가 ROSC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우수한 연구 30개를 싹 다 모아서 다시 통계적으로 종합 분석하는 겁니다. 단일 연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죠.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진화 과정과 각 연구 유형의 예시를 짝지어두는 것 확실하게 정리해 두십시오. 앞서 훌륭한 연구 설계에 대해 배웠지만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EMS 연구에서 도덕성과 윤리가 빠진다면 그것은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뒤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윤리라는 4개의 방패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첫째, 자율성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전의 목적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사전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언제든 철회할 자유도 보장해야 하죠. 둘째, 무해성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신약이나 신기술을 실험할 때 위험성이 발견되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유익성입니다. 환자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연구를 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응급구조사 교육 개선이나 소생률 향상 등 사회와 환자에게 명확한 가치와 혜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넷째, 정의입니다. 연구의 위험과 혜택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특정 사회적 약자 집단만 불리하게 실험 대상이 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방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승인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바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EMS 연구 데이터는 익명화, 암호화되어야 하며 IRB의 승인 없이는 절대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구실을 벗어나 구급차가 달리는 실제 응급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급박한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줄 4가지 생명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앞서 배운 연구 윤리 원칙과 이름은 같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골절 처치 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선행의 원칙입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치료를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심정지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BLS를 시작하고 의료 지도를 통해 ALS를 연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는 행위 자체가 선행입니다. 셋째, 해약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척추 손상 의심 환자를 고정할 때 불필요한 움직임을 통제하여 신경 손상이라는 더 큰 부상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죠. 넷째, 정의의 원칙입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아수라장 속에서 환자의 경제력이나 국적을 배제하고 오로지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서만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원칙과 해약 금지의 원칙을 텍스트만 보고 혼동하는 경우가 잦은데 선행은 적극적인 이로움 제공, 해약 금지는 추가 손상 방지라는 키워드로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제복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직업윤리입니다.
진정한 EMS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 항상 가동해야 할 5대 직업윤리 레이더가 있습니다. 첫째, 비밀 유지입니다. 현장에서 알게 된 환자의 민감한 질병이나 사생활 정보는 오직 치료에 필요한 의료진에게만 공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담에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둘째, 효율성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최적의 분배를 해내는 능력입니다. 현장에 대량 출혈 환자와 단순 골절 환자가 있다면 출혈 지혈을 당연히 우선시해야겠죠. 셋째, 팀워크 및 상호 존중입니다. 나 혼자 잘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송중 응급의료센터에 3층 추락, 심정지 발생 환자입니다. 라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브리핑하여 의료진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넷째, 전문성입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최신 EBP와 가이드라인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책임감입니다. 현장에서 실수나 오판이 발생했을 때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즉각 실수를 인정하며 올바른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의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이 5가지 덕목은 실무 면접에서도 단골로 질문되니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면 살려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한계가 팽팽하게 충돌하는 교차점에 서게 됩니다. 화면에 3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을 잘 보세요. 먼저 오른쪽 면허의 범위 스코프 오브 프랙터스입니다. 아무리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도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권한 밖의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료지도를 통한 합법적 개입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죠. 왼쪽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환자가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의식이 명료한 성인의 거부는 법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단, 합병증과 사망 위험을 경고하고 끝까지 의료 지도를 통해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법적 한계와 환자의 권리, 그리고 소속기관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수단이 바로 가운데 빛나는 글씨, 문서화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처치 내용, 의료지도 지시 내용, 그리고 치료 거부 시 설명 과정과 환자의 서명 또는 녹취 등 모든 것을 철저히 객관적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수행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응급의학의 철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론으로 배운 원칙들을 가장 극한의 현장 사례 2가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2사례는 실기시험이나 시나리오 문제로 아주 빈출되는 테마입니다. 케이스 첫 번째는 다수 사상자 사고에서의 자원 배분 딜레마입니다. 장비와 인력은 부족한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환자는 넘쳐납니다. 이때 결정 기준은 바로 정의와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평소라면 한 명에게 온갖 심폐소생술을 쏟아붓겠지만 여기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한 트리아지를 통해 소생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증인 환자에게 생명유지 자원과 이송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경증 환자는 자원의 여력이 확보될 때 개입합니다. 케이스 2번째는 생명의 끝 단계에서의 딜레마입니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했는데 말기 암 환자이고 목격된 심정지라 CPR을 하면 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사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 서류라는 명백한 법적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때는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선행의 원칙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인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 유지를 우선하여 존중하는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입니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떤 윤리적 원칙들이 충돌하고 무엇이 더 우선시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머릿속이 하얘질 때 여러분을 올바른 판단으로 이끌어줄 의사결정 알고리즘입니다. 흐름도를 머릿속에 사진 찍듯 저장해 두세요. 환자와 조우하고 상태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의식 상태인가? 만약 의식이 없다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가? 를 따집니다. 위협이 있다면 암묵적 동의 즉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고 즉각 선행의 원칙을 적용해 처치합니다. 만약 환자 의식이 있다면 처치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 획득을 진행하죠. 여기서 2번째 갈림길,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가? 거부한다면 합병증을 경고하고 지도의사와 연결해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아까 강조했던 철저한 문서화와 서명을 받습니다.
만약 동의를 해서 최선의 처치를 제공하려 하는데 세 번째 갈림길, 그 처치가 내 면허의 범위를 초과하는가? 초과한다면 독단적 행동을 유보하고 즉각적인 의료 지도 즉 메디컬 디렉터를 요청해야 합니다. 면허 범위 내라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른 이 BP 기반의 처치를 당당히 수행하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법망을 지키면서도 환자를 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고한 루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오늘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통계, 연구 방법론, 생명윤리, 직업윤리, 법적 한계라는 방대한 내용들을 응급구조사를 위한 5가지 원칙의 체크리스트로 집대성해 보았습니다. 첫째, 연구 주체성입니다. 나는 단순히 지시받은 처치만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라 관찰을 넘어 통계적 근거를 구축하는 연구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투명성 보호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원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셋째, 딜레마 돌파입니다. 현장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자율성, 선행, 무해성, 정의라는 4개의 나침반으로 상황을 통제하십시오. 넷째, 법적 책임입니다. 내 면허의 한계선을 명확히 인지하고 딜레마 속에서 내린 모든 결정 과정은 완벽하게 구급일지에 기록하십시오. 다섯째,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결국 근거 기반 의학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궁극적 책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없는 처치는 맹목적이고 윤리 없는 데이터는 폭력적입니다. 오늘 배운 이 뜨거운 원칙들을 가슴과 머리에 단단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장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